네, 지금은 좀 소음이 좀 들릴 거예요. 제가 이제 선착장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잡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조금 더 좋은 방송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찍을 때는 항상 중요한 거 왜 찍진 않아요. 그럼 또 이번에는 무슨 주제냐? 외국인은 왜 자꾸 주식을 팔고 있는가? 이게 지금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 외국인이 2주 연속으로 계속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계속 팔고 있는가? 왜 개인은 계속 사고 있는가? 왜 연기금은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간 보고 있는가? 그쵸? 지금 세 가지 현상입니다. 외국인은 주구장창 팔고 있고요. 개인은 주구장창 사고 있고 연기금은 팔았다 샀다를 하는데 외국인이 많이 파는 날은 조금 많이 동원해서 사주고 외국인이 조금 파는 날은 조금 사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연기금은 지금 간 보고 있다. 좀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이유를 지금 크게 두 개로 보고 있는데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지금 외국인이 파는 거는 이해가 아주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미 벌써 주가가 떨어진 만큼 외국인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환율이 10% 이상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가 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도 외국인은 벌써 10% 손실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40% 손실이 났다. 그런데 환율이 만약에 10% 손실이 났다 그러면 어시스트를 더 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44% 손실이 나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외국인은 왜 이 상황에서 주식을 팔고 있는 것인가?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환율이 좋아지면은 그때 팔아서 나가면은 그래도 40% 손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0% 어시스트를 받아서 오히려 36% 손실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자기의 수익률이 조금 더 바뀔 수가 있는데 왜 지금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왜 팔고 나가고 있는 것인가? 뭐 가장 지금 단순하게 항상 하는 말은 이거죠. 야, 환율이 더 오를 거잖아. 뭐 1,500원, 1,700원 갈 거니까 지금 겁먹으니까 빨리 팔고 나가는 거지. 라는 뭐 가장 단순한 이유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좀 그래도 기사라던가 뉴스 보도라던가 근거를 좀 들이댈 수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모든 증권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MSCI 지수 때문이다. 이게 지금 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MSCI 지수 중에서 신흥국 지수가 변경이 될 것이라서 그거를 미리 조율하는 거다. 왜? 그게 8월부터 이제 되는데 미리미리 팔아둬가지고 어느 8월 말이니까 미리미리 좀 조절을 해두는 것이다. 그래서 7조 정도의 주식을 최대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2조 정도를 매도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팔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가장 설득력이 높기도 해요. 그쵸? 그건데요. 그 MS 이거를 좀 플레임으로 말을 해드릴게요. MSCI 지수가 뭐냐면은 정말 듣고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모건스테리가 캐피털 자본을 인터내셔널 국제 자본을 지수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건스테리가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한 거예요. 야, 여기는 요 정도, 여기는 이 정도, 여기는 이 정도 투자하는 게 신흥국으로 봤을 때 가장 최상의 레시피야 라고 이렇게 모건스테리가 레시피를 공급하면 다른 글로벌 펀드들이 레시피대로 신흥국은 뭐 중국은 15%야 한국은 뭐 5%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레시피에 맞게 그 바스켓 안에서 한국 주식을 사고 중국 주식을 사는 겁니다. 보통은 이 바스켓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만의 최상의 레시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스켓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팔아서 그 나라 주식을 팔아서 비율을 줄이는 게 글로벌 펀드가 하는 일이다. 특히 신흥국 지수라고 있는데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비율이 더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더 이상 한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룰에 맞게 어느 정도 팔아치울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조 정도를 팔아치울 것이다. 8월 말까지. 그래서 지금 꾸준히 매일매일 꾸준히 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 재밌는 거 있어요. 이거를 좀 풀로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한국 비율이 왜 줄어들었냐면은 한국이 나빠서 비율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비율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8월까지 뭐가 되냐면 중국의 A주, 본토주. 자, A주 대형주를
10%에서 15%로 확대를 해줍니다. 결국 뭐냐면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의 비중이 10%에서 15%로 확대가 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8월에 사우디 비율이 50%에서 100%로 확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사우디가 열심히 로비를 한 탓이겠죠? 왜 그러냐? 2019년 5월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없었어요, 비율이. 그러다 지금 50% 신규 편입이 됐고, 3개월 뒤인 8월에는 100%로 편입이 돼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5월에 100% 신규 편입이 됐었고요. 리스크했었고요. 그럼 이걸로 끝이냐?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번 11월 말까지는 또 어떻게 치워야 되냐면은 아까 중국 A주가 10%에서 15%로 됐다 했잖아요. 5월 달에는 5에서 10, 8월 달에는 10에서 15, 그리고 11월 달에는 15에서 20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글로벌 펀드들, 특히 신흥국 투자를 하는 펀드들은 중국 비중을 5월 달까지는 5%였다가 지금 11월 달 거의 6개월 만에 20%까지 비중을 늘려야 돼요. 주식을 4배 가까이 늘려야 됩니다. 그럼 중국 주식을 막 사들여야 되겠죠. 그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11월까지 글로벌 펀드들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렇죠? 글로벌 펀드들이 중국 주식을 막 사주고 있어요. 11월까지 급격하게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선 11월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그쵸?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봅시다. 중국 A주 중에서 중형주라는 게 있는데요. 11월 달에는 이것도 20% 비율로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중국 주식은 대형주든 중형주든 20%까지 쭉 올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재밌는 게 벌어지죠. 트럼프가 맨날 했던 말은 뭐예요? 야, 중국 무역 분쟁을 해서 중국을 무너뜨리겠어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자본, 유대인 자본 쪽은 트럼프를 안 도와주고 있죠. 이 뭔 개소리야! 뭔 소리야, 지금 지수 늘릴 건데 주식 사들일 건데라고 하니까 환장하는 거죠. 왜? 주식을 사는 만큼 뭔 일이 벌어진다? 달러가 중국으로 유입이 된다. 그쵸? 그럼 중국은 버틸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중국을 한창 공격을 해도 11월까지는 중국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조금 더 강도를 올려도 되거나 아니면 계속 조금 더 어떤 자신의 내년 선거, 재선이 이뤄지는 시기까지 어떤 그 밸런스를 유지해 가고 싶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항상 이런 어떤 기반을 가지고 스토리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측한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그거였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는 비율이 한국에 대한 비율이 0.3%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그 0.3%가 감소하게 되면 7조 정도를 팔아치워야 한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비율을 끝까지 채우지 않았다 이거죠. 글로벌 펀드들이 이 정도가 바스켓 양이라 그러면은 한 요 정도까지 채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스켓 양을 만족시키려면 얼마 정도를 팔아치울 것인가 예상을 했더니 1.5조에서 2조 정도를 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7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이 팔았던 양을 보면은 한 2조가 약간 넘어요. 그러면 한 얼추 그 정도 선에서 팔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이 8월 17일이잖아요. 그쵸? 아직 한 열흘 정도가 더 남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미리 해둔 것이 아닌가. 뭐 그 이상으로 팔게 되면 오버슈팅이 된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쵸? 아무래도 이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였고요. 자, 그러면 왜 미리 팔았냐? 좀 더 기다렸다 팔면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급격하게 팔았을 것인가? 그러면 뭐냐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원초적인 생각으로는 환율이 8월 말까지도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미리 팔아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 두 번째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매우 나빠질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에 배팅을 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이 없었고 잘 나가는 업종이 없었고 좋아질 희망이 보이는 업종도 없었어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환율은 오르는 추세였고 뭔가 잘 나가는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글로벌 자본들이 끝까지 기다렸다 팔 이유가 없었다. 미리 팔아두는 게 오히려 손실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봤더니 2019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발표가 났냐? 쇼크. 아주 크리티컬한 쇼크. 당연히 글로벌 증시는 바스켓 이상으로 팔았어야 정상이었지만 쇼크에 비해서 팔아치운 양이 오히려 많은 게 아니다. 오히려 적게 팔았다라고 보는 건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영업이익이요 상반기에 마이너스 37%, 순이익은 마이너스 43% 감소로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그거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야. 반도체가 작년에 얼마나 좋았는데 반도체 때문에 떨어진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은 멀쩡해 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할까봐 제가 아예 업종별로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쵸?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실질적으로요,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요, 원유는 낮아요, 저유가예요, 그리고 환율이 높아요, 고환율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뿜어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경상수지 대폭 흑자, 뭐 사상 최대 실적 이거를 발표해야 정상적인 시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쇼크를 먹은 겁니다. 유가가 낮아요. 유가가 낮으면 당연히 뭐를 해야 되냐? 작년에는요, 유가가 고유가, 저유가, 고유가, 저유가 해가지고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상반기에는 유가가 낮은 상태로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막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러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업들은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로 인해서 높은 환율로 인해서 고수익을 냈어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경쟁력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다? 수출을 싸게 재료를 사와서 비싼 값에 수출을 해서 마진을 남기던 어떤 수출 주도적인 산업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주식의 매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당분간 지켜보기로 한 거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업종을 혼자 떠받치고 있었던, 그쵸?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탁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그 도시를, 아틀란티스 도시를 바치고 있었던 신, 그쵸? 그런 이야기처럼 반도체라는 업종이 대한민국을 혼자 떠받치고 있었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졌어요. 이제 팔 하나 정도 떨어진 거야. 그냥 한 팔로 받치는 거예요. 당연히 도시가 내려앉았겠죠. 그쵸? 그만큼 내려앉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보는 거고요. Oh, God.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말이 길어졌는데, 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요,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화학, 반도체, 전자, 건설. 달러를 벌어오는 주요 업종들입니다. 그 외에는 벌어들여봤자 그렇게 크게 벌어오진 않아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조사한 것들 중에서 철강은요, 수익이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쵸? 아마 철강 관세를 때려 맞았잖아요. 4분기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더 나빠질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정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 화학은 어떻게 됐냐면 순이익이 마이너스 40%. 뭐냐면 순이익이 40%가 감소했다. 한마디로 화학은 순이익이 반토막 났다 이거고요. 반도체랑 전자는 섞어서 나왔어. 섞어서 발표를 했어요. 반도체, 전자 섞어서 발표했더니 순이익이 마이너스 61%. 예, 반토막 이상 감소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달러를 잘 벌어오는 게 반도체랑 전자였는데 얘네가 마이너스 61%다. 어마어마한 타격인 겁니다. 심대한 타격이에요. 이게 경제 탑 뉴스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건설, 마찬가지로 건설도 마이너스 15%다. 자, 그럼 어디서 돈을 좀 벌었냐? 뭐 기타에서 조금 벌었고요. 자동차가 조금 벌었습니다. 의외로. 그쵸? 자동차에서 조금 더 벌었었고요. 그 외에는 딱히 돈을 벌었다라고 들려오는 게 없습니다. 정유도 당연히 스프레드 마진이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아시아 스프레드 마진이 굉장히 나쁜 상태라서 정유업도 돈을 제대로 못 벌었어요. 그럼 돈을 번 거는 자동차 혼자 벌었다. 쉽지 않죠. 조선도 뭐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은 제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 선가가 높진 않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좀 봅시다. 주가는 희망을 먹고 살아요. 3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업종이 밝을까요? 자, 3분기에 밝은 거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좋아질 것 같아요? 조선 좋아질까요? 조선은 좋아질 수 있다. 예. 그러면 자, 철강.
4분기부터 더 안 좋아질 거라 그랬죠? 정유화학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 중동이랑 미국에서 막 짓고 있는데 공장을 계속,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낮은데 저유가의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글로벌 경제가 침체돼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중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화학 제품을. 근데 중국이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럼 3분기에는 갑자기 중국이 나 좋아졌어 이러면서 막 사들일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에 배팅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겠죠? 그쵸? 자, 그럼 반도체 전자는 좋아질 것인가? 이 공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가요, 장비 수입이 뚝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설비를 늘려야 뭐 공급이 확대되고 그래야 파는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뭐가 돼야 되는데 가격도 떨어지고 설비도 줄였어요. 설비 장비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분간은 반도체도 긴축을 들어간다. 버티는 시기로 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당연히 3분기에 좋을 리 없겠죠. 그렇죠? 전자, 글로벌 경기가 호황이 와야 되고 올림픽 특수라든가 뭔가가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런 게 보이지 않죠. 스마트폰 좀 좋아요. 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모든 걸 이끌어갈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쵸? 건설, 유가가 높아야 돼요. 고유가가 와야 오히려 건설이 좋아지고 수주가 많아지고 해양 플랜트 이런 걸로 돈을 벌어 들여야 되는데, 중동 쪽에서 지금 유가가 낮다 보니까 발주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3분기 희망적입니까? 생각해보세요. 그쵸? 자, 희망적인 이유가 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빨리 해결돼가지고 글로벌적으로 호황이 와야 돼요. 중국 쪽에서 발주가 막 늘어야 돼요. 주문 발주가 늘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왜? No. 11월까지 중국 주식을 사들인다. 그럼 트럼프는 1월에 재선이 있다. 그럼 당연히 11월까지는 공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3분기 당연히 날려먹었을 거고, 3분기 벌써 다 거의 끝나가요. 7, 8, 9예요. 그렇죠? 그럼 10, 11, 12인데 당연히 10, 11, 12도 4분기조차도 좋을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미국 관세 쇼크가 시작되거든요. 3분기 이후 중간부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3분기, 4분기도 쇼크가 시작되니까 점점 더 뭔가 좋아질 희망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거나 팔아치우는 거는 그들 자체로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럼 우리 증시는 앞으로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는데 방금은 아니라 봤었죠. 그러면 뭐냐면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통화량을 막 마구 뿌려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막 늘려서 대출을 막 뿜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채 늘리고 가계부채 늘리고 막 국가채무 막 국가부채 막 늘려서 채권 막 늘려가지고 국내에다 돈을 막 푸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괜찮아요. 당분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유가가 낮으니까 자산이 증가합니다. 와우.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거나 주식 거품이 일어납니다. 근데 부동산을 완전히 규제로 쫙 틀어막은 다음에 막 통화량을 마구마구 찍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거품이 주식으로 옵니다. 보통은 부동산 쪽 규제를 잘 해놓지 않으면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부동산 폭등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올 것인가, 주식으로 들어올 것인가. 그러면 통화량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그런데 지금 뉴스들을 보아하니까 국가 부채를 좀 늘리고 있어요. 내년 예산이 슈퍼 500조라 그러죠. 500조 이상을 찍어내면서 좀 시중에 돈을 많이 뿌려댈 겁니다. 그쵸?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이유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증가할 거고요. 회사채가 좀 증가할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럼 시중에 돈이 돌겠구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크게 위기가 없이 그냥 버블이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 상태에서 갑자기 크리시스, 위기가 팡 터지면서 큰 충격이 올 것인가. 그것도 예측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 되겠죠. 오늘도 말이 많았네요.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